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위대한 가치 투자자 가운데는 장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82세, 존 보글 89세, 찰리 먼거 99세, 월터 슐로스 95세, 존 템플턴 95세, 필립 피셔 96세, 어빙 칸 109세,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도 94세죠. 물론 가치 투자자라고 해서 다 장수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단명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치 투자자들이 장수할 수 있는 공통점 하나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필립 피셔의 책 제목 중에 하나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쳐나고 낮에는 국내 증시, 밤에는 해외 주식, 그리고 새벽까지 코인을 쳐다보기 쉬운 이 시대죠. 이런 시대에 가치 투자 대가들이 남긴 교훈은 비단 경이적인 수익률뿐만은 아닐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별책부록 때 가치 투자자들의 탄생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가치 투자자들이 남긴 메시지, 교훈 또 함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찾아가는 코너 원탁의 기자들이 있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게 국민들에게 경제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제대로 이어질지 그 각종 세제 혜택 방안 한번 따져보실까요? 세수도 부족한데 이 과정에서 감세를 통해서 과연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이게 또 중요해집니다. 세금 이슈들을 모아서 저희가 같이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해외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 모조품,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해봤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품목별로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위조한 걸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섬유, 의류, 화장품, 잡화, 장난감, 게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가장 많이 베꼈을까요? 국가로 따지면 중국, 지역별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17%로 2위였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는데요. 이 지역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여기를 하나의 중국이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영웅 본색, 첩혈상공 같은 그런 느와르 영화로 상당히 유명했던 곳, 이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많이 베낀다는 씁쓸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도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스튜디오도 같이 지켜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보통 그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타이틀을 좀 씌웠네요. 원래 통상 기획재정부가 이 시기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어찌됐건 총괄하는 헤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매년 매월 초, 아니 연초에 전체적인 1년간의 경제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걸 하고요. 7월에 하반기에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경방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가 사실 1년간의 모든 경제적인 힌트를 주는 거고요. 특히 하경방 때는 우리가 곧 있을 세법 개정안과 8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힌트를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좀 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한 지난 10년간 제가 취재를 하면서는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역동 경제 로드맵이라는 거를 같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정권이 끝나고 뭐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로드맵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신기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정부가 나아가겠다라는 걸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될 테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세법 개정 그런 이야기로도 이어갈 건데 법인세 관련된 게 가장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혔습니까? 이 법인세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올 초부터 계속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하고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자산 증식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놨었는데 그게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불만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정부가 조금씩 이런 방안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던져놨던 것들을 구체화시킨 좀 압축적으로 시킨 내용들이 어제 나왔는데 크게 보면 이제 밸류업이라고 했을 때 당장 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에 초점을 맞추면 배당을 주는 쪽 기업이잖아요. 기업에 주는 혜택이 한 두 가지가 있고 배당을 받는 쪽 투자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두 가지 있는데 배당을 주는 기업 쪽에 주는 혜택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를 좀 이렇게 줄여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 그 세율하고 과표 구간을 바꾸는 방법 운을 띄웠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건 이달 말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네. 일단 세부적으로 좀 보면 기업이 주주 환원액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의 기업 법인세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 투자자에게는 또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이제 조금 15%에서 9%로 낮춰서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표 구간에 따라서 종합과세하거나 아니면 2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에서 본인한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끔 길을 열어줬는데요. 근데 제가 업계 관계자들을 이 법인세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정부가 엄청 많은 선물 바구니를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하나같이 너무나 효과가 미미하고 정부가 진짜 돈이 없구나. 라는 거를 느낀다는 뭔가 거예요. 과감하게 하지도 못하는. 네, 그냥 말만 막 했지.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그 법인세 이 배당을 늘릴 만큼에 대해서만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한 100억 정도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회사가 과연 법인세 5억을 아끼려고 배당 정책을 확대할까라는 그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애초에 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도 못하고 있고 뭐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흑자 기업은 주주 환원의 5% 정도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체감하지 못할 거라는 반응이 많아서 과연 이 법인세 혜택이 말로만 법인세 감면, 뭐 감세 뭐 이렇게 하지만 딱히 움직이지 않는 주가도 크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배당을 늘리면은 감세를 해준다는데 그럼 배당이 늘어나는 건가요? 근데 방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5% 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 그러니까 이게 박수 기자네. 5%는 달에 세 번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작년 결산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배당한 기업들 중에서 그 평균 연간 배당 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조금 넓게 잡아서 한 매년 1,000억 원을 이제 배당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번에 좀 우리가 주주환을 많이 하겠다 해서 5% 늘리면 1,050억 원을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5% 초과분
대해서 다시 5% 공제하기 때문에 초과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배당을 한 10% 정도 늘려야지 법인세를 감면받는 거예요. 그러면 1,100억 원을 배당을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5%를 초과한 금액은 50억 원이 되는 것이고 이 50억 원에서 다시 5%를 공제하는 거니까 결국 법인세 공제를 이제 배당을 1,000억 원 하던 곳이 1,100억으로 배당을 100억 원 늘리면 즉 10% 늘리면 깎아 덜 내게 되는 법인세가 한 2.5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배당 100억 했다고 해서 막 20억, 30억씩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라 국가는 그만큼 또 안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재정에 너무 또 부담이 심해지면 안 된다는 어떤 정부의 입장이 절충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 던졌고 실질적인 어떤 배당을 우리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은 뭐 이사회라고 하지만 그 외 최대 주주나 실제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이 또 많이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큰 혜택을 주는 게 뒤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뭐 배당을 늘리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 배당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선순환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5%에 5%에 그러니까 뭔가 조각 케이크를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최근 3년도 대비 케이크가 그 커진 것에 대해서 5%만큼의 또 조각 케이크를 주겠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복잡하면 그만큼 세제 개편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참 여야가 많이 또 대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정부의 스탠스랑 이제 180도 바꾸는 거여서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 구간을 그 바꾸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약간 좀 올렸었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법인세 감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법인세 감소, 그러니까 법인세를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개발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들이 법인세를 조금 낼 수 있다면 그만큼을 투자 여력으로 돌릴 수 있다. 아니면 또 뭐 조금 더 기업 복지로 좀 돌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용자 중심의 마인드가 있지만 이렇게 또 피사용자적인 마인드에서 그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많아져야지 정부가 이렇게 그런 확보된 세수를 가지고 이제 보편적인 복지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 세수에서도 되게 좀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줄이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통 혜택을 받는 것들은 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자 기업들 이렇게 특정해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이제 딱 특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한 20% 중반에 있었던 법인세가 이미 20%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한 22%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1%포인트를 더 줄이고 그리고 법인세도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구간도 조금 더 구간폭을 넓혀서 아무래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곳들을 좀 어정쩡하게 속해 있는 곳들에 조금 더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그 정치권 어차피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인세 그 과세 표준 구간이 4단계, 네 4단계입니다. 4단계로 있는 거 이제 3단계로 줄여서 또 감세 효과를 좀 주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혹시 여러분 혹시 찬반 의견 이런 건 있으세요? 법인세율을 좀 낮춰야 된다? 혹은 찬성 반대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군요. 저는 법인세율을 이렇게 굉장히 좀 센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세율 부분이라고 하죠. 요 최고세율 부분을 이렇게 조금 뭐 낮추고 높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높이는 거야 뭐 싫어하겠지만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낮춰주면 어찌됐건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차라리 뭐 그런 논의보다는 과표 구간을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갈 건지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더 잘 보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주는 거에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고 세율을 높이고 낮추고에 너무 매몰이 돼서 그런 중간 단계 이런 시스템적인 논의가 조금 덜 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게 박수 기자. 사실 낙수효과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측의 논리. 주장은 그런 논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투자나 고용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인들도 연말에 정사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 항목 있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한 거, 자기 개발에 쓰거나 자녀 교육에 쓰는 것들, 그게 어떻게 길게 보면 어떤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개념으로 보고 세액공제 해주듯이 기업들도 그냥 내야 될 법인세는 사실 이게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세율을 정하면 되고 대신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들은 점차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 지형의 변화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부 여당이 지금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현행 2%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 10%로 상향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지금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 사실 민간에서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AI도 그렇고 그래서 이를 좀 활성화해야지 여기에 좀 세액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괄적으로 법인세율을 뭐 낮추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를 낮추면은 과거에 기대를 했던 건 낙수 효과였는데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는 대부분 해외에 나가서 하고 그렇죠. 공장도 해외에 짓고 보조금이나 지원금 효과도 다른 나라 정부에게 받고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국내에 투자를 더 많이 늘렸을 때 일자리를 늘렸을 때 다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맞춤형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서. 또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세가 되겠죠. 물론 이제 채권도 포함이 되고 펀드도 여기 다 묶여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부가 폐지로 간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 줄만 들어 있습니다. 이게 폐지 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뭘 더 고치겠다는 이제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법안을 삭제하는 개념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더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사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 아무런 보완이 되지 않으면 2025년 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은 지금 이게 폐지 방침이에요. 근데 야당도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 법을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피해라고 하진 않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 이 법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여당 쪽에서 우리는 폐지야 라고만 하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계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 좀 이거 보완하고 이거 내가 받고 이거 좀 줄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전에 좀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칼같이 우린 폐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증권사들도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엊그저께 증권사 CEO들 다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울상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거 게다가 이게 또 원천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세금을 미리 떼놓고 국세청에 그렇죠. 미리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이거가 아니면 환급 신청을 이제 직접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자꾸 유예를 했다가 폐지를 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전산 사고 많이 나는데 이 원천 징수까지 그냥 맡겨놨다가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불안해하시기도 그렇죠. 하고 또 한켠에서는 이게 2년 동안 유예가 됐는데 그 유예된 기간엔 그럼 뭐 한 거냐 이런 또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원천 징수를 6개월마다 해서 약간의 수익이라도 나면 먼저 세금을 떼가고 만약에 하반기에 손실을 엄청 봤을 때도 떼간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5월에 정정신고를 통해서 받아가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복리 효과의 기회를 이제 상실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정부의 스탠스는
우리는 폐지 쪽으로 갑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보완책이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 지금 5개월 남았거든요. 시행까지. 그냥 시행이 돼버리면 또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이런 안녕하세요, 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행을 예전에 하기로 다 해놓고 법을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뭔가 보완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양 끝단에 있었을 때 서로 시도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국민 여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모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대로 시행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지난달 한 26일에서 28일 2, 3일 동안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금융투자 현황과 활성화 반응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70%가 그러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문제가 걸리고 내가 귀찮게 되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잃었을 때는 아무런 보완 방법이 없고 이걸 하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서 받아야 되는 이런 게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제 주식 투자 환경도 글로벌하게 바뀌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 주식도 우리 일과 시간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정말 국내 주식시장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5년 동안의 손익통산 그러니까 손실상기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고 국내는 5천만 원으로 혜택이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평가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주주 환원율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맨날 뭐 어디 횡령에 거래 정지에 상장 폐지 이런 거 속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세금을 낼 바에는 차라리 미국 주식한다 이러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상반기에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게 7조 원이 넘고요. 국내 증시에 순매도한 게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저희도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그 기업의 경영진이 회사만 대리하는 게 아니라 주주의 권리까지도 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법을 고치자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정부가 보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된 겁니까? 상법 개정. 어제 발표한 그저께 발표한 하반기 경쟁력 방향 그리고 역동 경제 로드맵에 보면 상법 개정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상법 개정이 없고 대신 이제 연초부터 정부 그런 정확하게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언급했던 게 이제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지금도 이제 사전 승인을 명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명시화하겠다라는 그런 좀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2월 초에 언급한 건데 그러면서 상법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사 충실 의무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그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급했던 게 기회유용 금지를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대로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거죠 어제. 이거 결국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요거 같고 심지어 뭐 최근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걸로만 보여지네요. 네,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이사의 사업 기회 유용 금지를 강화하는 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겠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업 기회 유용 금지라는 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 기회 유용 금지라는 게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 회사를 위해 온전히 일을 좀 해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주주와 회사의 그런 이해관계가 좀 상충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참 많잖아요. 요럴 때 회사에 이득이 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법으로 좀 명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다르게 많이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아까 박수익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다라는 비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좋은 아이디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올해 1월 2일 증시 개장식 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근데 갑자기 정부에선 보류.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이제 뒷단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인들이 많이 또 반발을 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 약간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기업은 경영자들의 것이다. 근데 사실 기업은 주식회사면 그 주주들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영하는 분들도 주주들을 대리해서, 왜냐하면 주주들이 뭐 몇만 명이 동시에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주주들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우리 인식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밸류업 그 프로그램 자세히 나온 거 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공급자 중심으로 맞아요.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밸류업을 한다라는 거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아직 뭐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은 그닥 없고요. 대부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다 기업들한테 뭔가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라는 것보다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이 조금 잘해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정말 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운영하는 Y스트리트 통해서 밸류업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은 크게 벌려놨는데 정작 나온 거 보니까 다 맹탕. 다 기업 자율에 맡겨놓고 맞아요. 저도 세제 혜택도 이제 미미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회계업계 쪽도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 중심에서 기업들은 회계 감사 받는 게 비용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밸류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지정 감사제 제도를 뭐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당근책을 뭐 내놓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이제 반발하니까 또 약간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정말 기업들에게만 주는 공급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면서 지정감사 인재를 면제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 앞에서는 제가 이제 조각 케이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과일 바구니를 주는데 그 과일 바구니 안에 포도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 한두 알, 사과 반쪽. 바구니 너무 커요. 뭐 요렇게.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의견도 보고 또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님이 영세 법인회사는 죽어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요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재성 님, 연구개발기업 투자에 대한 환급을 많이 시켜주면 되지 법인세를 줄이는 건 반대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경제상식 퀴즈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베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지식재산권을 지켜야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베껴갈까? 어느 지역에서 모조품을 제일 많이 만들까? 중국이 2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1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지역별로 나눠 봤을 때 중국 본토가 아니라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우리 제품을 베끼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내용이고 2021년 기준인데 한 해에만 한국 기업과 관련된 위조 제품이 11조 원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우리 기업의 매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나쁜 짝퉁 제품은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 지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중국집 이름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
여기까지 힌트. 네. 그리고 오성민님은 여기 하면은 이 할매 귀신이 생각납니다. 요것도 힌트. 예전에 강시 무슨 할매 귀신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이 영화나 이런 영향일 것 같습니다. 0190님은 여기 배우들 임청하, 장만옥, 관지림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류진현님은 주윤발 따거 생각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 또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또 많이 카피하고 불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의견이나 뭐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 중에서도 이제 세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근데 구체적인 인하폭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어요. 이거 역시 이달 말 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상속세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우는 확실히 띄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나요? 일단 뭐 세율 최고 상속세 최고 세율 지금 50%인 것을 좀 뭐 30% 수준으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일단 그 얘기는 없었지만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늘린 기업들에게 법인세 깎아주는 건 사실 조금이지만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라는 걸 폐지하는 것은 최대 주주들에게 몇백억씩 오고 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왜 그런지 예시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할증 평가라는 것은 보통 최대 주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1,000억 원어치를 상속한다 시가로 하면 최고 세율을 매기면 50%니까 500억 상속세 내면 되잖아요. 증여세나.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이 1,000억 원이지만 사실 이거는 경영권도 함께 같이 넘겨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프리미엄을 20% 더 붙입니다. 그럼 1,200억 원어치를 넘겨주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럼 1,200억 원에서 최고세율 50% 적용하면 600억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500원 낼 걸 600억 원 내니까 실제 기준 금액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실질 상속세율이 최고세율이 50%가 아니라 60%를 적용받는다. 그렇죠.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없애주면 쉽게 말하면 최고 상속세율 10%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매력이 이게 경영권이 붙은 최대 주주 지분에는 그 5분의 1을 더 할증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재 세법인데 이것도 일단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또 그 기본 공제 또 상향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기본 공제도 뭐 5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근데 일단은 상속세 자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데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혹시 반대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 우리나라 상속세 자체가 1999년에 개정이 한 번 되고 네. 26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99년 이제 밀레니엄 직전에 정했었던 것과 이제 과표 구간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 초과 5억 원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까지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이 초과가 되면 이제 최고세율 5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제 받는 거 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30억 초과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99년 당시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 가장 비쌌던 아파트가 이제 타워팰리스 정도가 됐었을 텐데 아마 30억이 넘는 호수가 많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고급 아파트, 고급 주택 시장에서 정말 소수가 이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 세율을 받는 건데 이제 지금 30억 초과 그냥 아파트만 그냥 본다, 뭐 빚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물론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비싼 아파트고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지만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방에도 뭐 30억에 육박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조금 이런 과표 구간은 지금
현실에 맞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합당하다라고는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나 이것도 최고 세율을 낮춰야 된다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는 여러 논쟁이 있는데 또 이것도 낮춰야 된다에만 너무 매몰돼서 그쵸. 다른 논의가 좀 안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논의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최고 세율에만 함몰돼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또 과표 구간도 같이 만져야 하는 문제고요. 처음에 그 정부 여당이 세율 인하, 또 과표 구간 조정,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일괄 인적 공직 상향 이 네 가지를 이제 들고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경방에서는 그 중에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하겠다는 것만 발표하고 이제 나머지 세율 인하랑 과표 구간 조정은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을 해서 좀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요거라도 좀 조정해 보자. 좀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법 개정안하고 약 한 3주 정도 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같이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아마 그 사이에서 지금 또 언론사 기자들, 기재부 출입 기자들은 단독 보도 경쟁을 또 엄청나게 할 겁니다. 맞아요. 세율 어떻게 힘듭니다. 한다. 그 사이에서 또 오보도 엄청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정부가 어떤 구간 어떤 세율을 또 제시하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종부세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부세는 근데 사실 먼저 운을 띄운 게 민주당 의원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종부세를 만들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들을 많이 차지하고 좋은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부자 지역구들도 이제 민주당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 챙겨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하는 이런 형평성에 맞는 이런 뭐 세액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계속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이 대상자도 많아지고 이랬지만 여전히 뭐 또 우리는 또 다시 종부세를 내는 게 이제 희망인 사람들도 있고 막상 내게 되면 이게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그때 만들어졌을 때 2000년대 중반과 지금 한 20년이 흐른 이 상황은 시대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좀 종부세를 유지를 하든 폐지를 하든 개편을 하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또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가 주택 하나에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데 뭐 집 5채를 합쳐도 10억이 안 되는 사람과 한 채만 갖고 있는데 30억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동등하게 대우를 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편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제 의원마다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채에 지금 수십억이 넘는 초고가 호화 주택에는 어느 정도 세금 부과가 필요하지만 이 법안을 무조건 없애면은 또 재원 그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협의를 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라 아무래도 이건 좀 손이 봐지지 않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종부세가 사실 지방 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직접 걷어가는 세금이잖아요. 이제 종부세는 국가가 받아서 그 교부금을 나눠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이제 부족한 곳 위주로 먼저 나눠주는데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가 되면 그 나눠줄 교부금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부동산세 교부금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가 되면 오히려 그런 부자 동네 같은 그러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그런 세입 규모가 더 늘어나게 왜냐하면 재산세는 당연히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더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유하지 조금 더 풍족하지 못한 구별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받지 못해서 아마 더 세수 관리하기가 더 힘든 걸로 이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근데 이제 종부세는 또 그 야당 의원들이 또 먼저 운을 띄웠기 때문에 어찌저찌 또 합의는 될 것 같기는 한데 법인세, 상속세 특히 또 최근에 뭐 금투세로도 많이 부딪히고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잘 될까요?
지금 이제 저는 국회 예, 모양을 보면 예, 이제 저는 사실 이거 25만 원이 모든 논의의 출발에서 끝이 아닐까. 25만 원이 무슨 얘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죠, 민주당 전 대표가 이렇게 내세웠던 상징적인 공약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협조가 좀 안 되는 거죠. 상징적인.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거의 모든 상속 증여 법인세 배당 분리 과세 여러 가지들이 다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법 개정 사항이고 그래서 그 절충점 또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과정이 앞으로 연말까지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가 원래 이제 협치를 하는 곳이고 타협점을 찾고 정책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은 또 양보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곳인데 뭐라도 일단 주고받는 협력하는 모습이라도 조금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또 저희가 세법 개정안이 한 7월 말쯤 나오니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 염현석 기자가 뉴욕 특파원 간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원탁의 기자들이 특파원을 많이 배출합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또 깔때기도 되고 해서 2년 네, 2년 갔다 옵니다.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기술을 하나 배워두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한테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블루 컬러에 대한 인식은 좀 낮아지고 화이트 컬러를 또 선호하는 현상들이 생겼는데 근데 요즘에 젊은 층 사이에서 현장직, 기술직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본 기자가 있습니다.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을 실천하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충망 설치 기사를 만나셨다고요? 그 태권도 원래는 태권도 한 길만 봐왔던 이창현 씨라는 분인데요. 태권도 하셨던 분? 네, 운동을 힘들게 하셨지만 메달 하나 따기가 힘들어서 이게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재능이 있구나 깨닫고 이제 방황하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밥은 굶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 제안으로 방충망을 설치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만류하고 누나도 반대했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반대를 하시다가 심지어 점집까지 가서 물어보고 오셨다고 해요. 내가 이제 방충망 설치 기사를 해도 되는가 이제 점집까지 찾아가. 네, 아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죠. 마음이 불안해서. 근데 이게 방충망 설치 기사 흔한 직업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직업으로 벌써 10년째 하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베테랑이 되셨다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첫날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무거운 거 들고 드릴 잡고 이게 안 해봤던 일이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일이 있어야 방충망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또 여름에나 좀 잘 될 것 같고. 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차올랐다고 합니다. 경쟁 상대인 이제 연륜이 있는 방충망 기술자들은 알아서 잘 찾는데 이게 워낙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회다. 사람을 상대하고 설득해서 일을 따내야겠다. 이렇게 승부를 봐야겠다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방충망이 사실 여름에나 그 소중함을 느끼지 겨울철에는 그 소중함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손에 이제 이름 붙었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어떤 좀 비장의 무기가 있었나요? 차별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20대잖아요. 네. 젊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게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블로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블로그? 네. 블로그 마케팅? 그렇죠. SNS도 잘 안 했던 때인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루에 3-4개씩 무조건 올린 거예요. 본인의 시공 네. 사례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맞아요. 올리고. 방충망일이 끝나면 이제 새벽 2시까지 계속 올리고 6시면 일어나서 하루에 한 4-5시간만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블로그를 보고 네, 전화가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건데 이게 사실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들만 선호하는 일을 했다면 경쟁력이 크게 없었겠지만 네. 당시만 이제 50대, 60대가 경쟁 상대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젊음을 무기로 한번 마케팅을 해보자. 정체성을 좀 젊은 기술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잘 잡으셨네요. 네.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이 되게 흔해졌고 그랬죠. 필수인데 이분이 일을 시작하셨던 한 10년 전에는 약간 낯선 많이 하지 그렇죠. 않는 거였고 확실히 좀 효과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좀 반응이 오더래요. 블로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이렇게 전화가 오고 당시에 월 500에서 많을 때는 1,000만 원까지 벌었다고 합니다. 와, 월 수입이. 네. 그리고 또 이분이 더 신경 쓰신 게 예. 고객 눈에 깔끔해 보이게 이제 외모도 신경을 쓰고 아, 항상 중요합니다. 예, 왁스를 발라서 머리도 이제 깔끔하게 하고 단정하게 작업 조끼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가서 좋다 이런 칭찬도 많이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좋다 이런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똑같은 노력을 넣어도 좀 얻는 게 더 많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역량도 배웠고 본인을 관리하는 그렇죠. 보여주기도 신경을 또 많이 쓰셨고 네. 잘하셨네요. 음. 천덕애님이 기술직이 최고입니다. 영원한 밥벌이죠. 그리고 0358님은 60대 부부인데 저희는 옷을 만듭니다. 건강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기술이 최고입니다. 역시 기술이 최고.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요즘에 러브버그 때문에 다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모기도 또 더 많아질 것 같고 방충망도 종류가 엄청 많다면서요? 네, 뭐 방범, 추락방지 방충망, 뭐 미세 방충망, 일반 방충망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네. 일반 방충망은 벌레 차단율이 50%, 그래서 날벌레 같은 건 좀 날아들고요. 미세망은 좀 더 촘촘한 대신에 통기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촘촘한 걸로 바꿨는데 바람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방충망 기사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업도 혹시 확장하셨나요? 또 청소 사업에도 뛰어드셨대요. 이게 가치가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가 힘든 걸 더 안 하려고 할 거고 이게 오히려 더 뜰 거다 확신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청소하는 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또 반대하셨대요. 사회적으로 인식 이런 것들에 반대가 참 많겠구나. 그래서 현장 일을 하고 싶어도 젊은 친구들이 못하는 경우도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현장 기술직을 알리고 싶어서 영상 채널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 마음이야 다 똑같죠. 뭐냐 편한 일 했으면 좋겠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렇죠. 마음인데 근데 이분은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최근에는 영상 채널도 만들었고 열심히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양한 또 청년 기술자들 이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목수가 된 뭐 31살 청년, 아이돌 그만두고 페인트 기술 배우는 29살 청년, 뭐 은행원을 그만두고 에어컨 청소 회사를 운영하는 부부. 그러니까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이제 혼자 창업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모습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죠. 그렇죠. 그게. 사회가 예. 정해놓은 좋은 일, 이 전형적으로 꿈꾸는 직장은 사실 문이 좁고 좀 취업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길 또 못 간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몸을 써서 몸을 조금만 쓰면 기회가 많다. 기회를 만드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하, 맞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야 하는 거고 김기온님이 기술직은 정년이 없고 능력 개발에 탁월하죠 보내주셨고 김이글님은 나이 40에 기술직에 입문했어요. 현재 크레인 기사 3년 차고요. 연봉은 6천입니다. 적성에 맞고 만족합니다라고 이제 연봉까지 공개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파이팅 하십시오.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그래도 약간
아까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신 이야기도 네. 좀 해주셨는데 몸 쓰는 일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아직 있는 것도 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콘텐츠를 올릴 때 음. 현장 기술직의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신대요. 더 잘 번다. 네. 에어컨 설치를 하루 일당 50만 원을 번다. 뭐 타일 시공이 월급 3배를 올려줬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돈 잘 버는 것과 좀 연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산직 노동에서 최근에는 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년층도 늘었는데 매경 이코노미가 HR테크 플랫폼 인크루트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응답자 중 70%는 기회가 되면 취직할 의향이 있다. 생산직 노동 취직에 대해서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사무직부터 일자리를 잃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기술직에 대한 관심은 또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긴 해요. 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인식이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40에 이 기술직을 알게 돼서 천직이란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알고 그걸 모르고 공부만 해왔는데 이걸 좀 미리 제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술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면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하셨고요. 네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장단점은 뭔지 나한테 맞는지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간절하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미리미리 또 인생 2막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6357님이 진짜 기술이 노후 대책입니다. 저희는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진짜 늦게까지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C-커머스라고 하죠. 중국 유통기업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데 국내 유통업이 또 엄청 위기죠. 이 위기 상황을 각각 유통업체별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